드디어 마지막이야 얘들아. 근데 너네 아직 진도 많이 안 나왔다 들었거든? 너네 진도 어디 나와 없어? 아예 안 나왔어? 지금 아직? 수행평가 보면 그니까 보는 거 아예 시작 안 했고 주는 다 거 다 나왔어? 무슨 극과극이야. 너네 어딘데? 어디 하고 있는데? 여기 나갔어? 허블 없지? 진짜?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맨 앞에 목차를 보면은 이현이는 목차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 두 번째 단원 중에서 외부나 저번 시간에 했잖아. 근데 여기는 개 쉬웠어, 그치? 기억나지? 그래서 이 두 번째 단원에서는 여기가 그나마 두 번째 빅뱅우드런이 좀 어려운 편이고, 근데 막 외계 행성계보다는 어렵지 않고 같거나 작다 정도. 그 다음에 원래 이거 두 개 같이 하려고 했거든? 근데 여기만 해도 한 수업이 꽉 차더라고. 그래서 그냥 얘는 내용이 엄청 적어, 암흑물질과 에너지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냥 한 30분 정도만 해도 끝날 것 같거든? 다음 시간에 그냥 빨리 하고 잘하면 뭐 여기가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진도를 안 나가면 여기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원고는 안 나간다 했거든? 그래서 안 나갈 수도 있지만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일단 빅뱅 우주로만 할 거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시험 엄청 쉽게 나왔잖아. 뭐 100점 많았잖아. 이번에 빨리 끝내고 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 점수 잘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 끝내고 다음 주에 30분 하고 점검이 끝낼 거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기출 풀 거야. 중원고는 한 2주 뒤에가 마지막 수업이라 가지고 구명고랑 2주가 차이 나. 두 번이 수업이 적어. 그래서 중원고는 좀 빨리 해야 되고 오늘 일단은 빅뱅 먼저 먹자. 여기도 재밌어. 자, 빅뱅 우주론 내용이 좀 많아요. 허블 법칙과 우주 팽창이라고 적혀있지. 허블 법칙 기억나지? 허블이라는 사람이 저번 시간 외부 은하에서 은하를 형태에 따라서 분류 체계 만든 사람이 허블이었잖아. 그래서 허블이 외부 은하를 연구를 되게 많이 해. 좀 약간 외부 은하계의 좀 권위자가 된 거지.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뭐를 또 알아냈냐면 이 외부 은하를 프리즘에 이렇게 갖다 댄 거야. 외부 은하에서 나온 빛을. 그래서 스펙트럼을 관측한 결과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났대. 적색 편의. 저번 시간에 했지. 적색 편의는 뭐였어? 관측자를 기준으로 멀어지고 있을 때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멀어지고 있다. 여기 밑줄. 허블이 이 사실을 알아낸 거야. 자세하게 어떻게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지 이런 거 몰라도 되고 그냥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한 결과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는 뜻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정도만 알면 돼. 허블이 지금 첫 번째로 알아낸 게 이 사실. 그래서 왼쪽에 적색 편의 보면 외계 행성계 파트에서 했었지.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위치가 원래 위치보다 파장이 긴 붉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 그래서 외부 은하가 지구로부터 시선 방향으로 멀어질 때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거는 시선 속도가 플러스라는 거였지. 기억나지? 시선 속도 마이너스면 가까워지는 거, 플러스면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냥 멀어진다고 표현 안 하고 시선 속도가 플러스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야겠죠? 이거 사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에 나타낸 흡수성의 파장 변화량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원래 파장에서 관측된 파장 빼는 거. 그 다음에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는 다음과 같대. 여기 별표. 이거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도플러 효과 할 때 도플러 효과 밑에 작게 적어줬던 공식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놓고 나오니까 암기해야 돼. 이 V는 시선 속도라고도 하고 동시에 이거 외부 은하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외부 은하는 시선 속도가 무조건 플러스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멀어져. 그 말인 즉슨 후퇴 속도라고 해도 된다는 거야. 멀어지고 있으니까. 후퇴 속도는 광속에다가 원래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을 곱한 거다. 근데 이거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이 네모를 Z라고도 표현해. Z. 그래서 V는 CZ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쓰기도 하거든. 근데 이 Z를 다른 말로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변화된 파장. 저번 시간에 문제 풀 때 했었어, 외부 은하. 그 다음에 이 분자는 적색편이 량이라고 해. 이거 한 글자 차이로 완전 다른 거 묻는 거니까 기억해줘야 돼. Z는 적색 변이 값이고 파장의 변화량은 적색 편이 량입니다. 됐지요? 그래서 지금 이거 외워줘 머릿속에 바로. 속도 V는 C 곱하기 원래 파장분의 변화된 파장. 광속은 항상 문제에서 주겠죠? 그래서 광속 정도는 뭔가 이공계를 진학한 학생들이라면 좀 외워주면 좋겠죠? 30만 킬로예요. 시속, 초속. 3 곱하기 10은 5승. 물론 문제에서 나오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죠? 그 다음에 적색편이량이 큰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네요. 그렇죠? 적색편이 량이라고 했으니까 이 분자를 말한 거죠. 분자. 항상 광속은 고정이고 변하지 않아. 원래 파장도 얘는 둘도 변하지 않아. 변할 수 있는 건 분자밖에 없어. 변화량. 변화량이 크면 얘가 크면 얘도 크겠지. 그래서 적색편이량이 큰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이 차이가 크다는 거야. 원래 파장이 6이었어. 적당히 먼 은하는 이 정도 적색편이가 나타나고 파장 변화량이 이 정도야. 근데 훨씬 먼 은하는 파장 변화량이 얘보다 더 크지. 요렇게. 파장 변화량을 직접 보고 더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후퇴하고 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애일수록 나로부터 더 빨리 멀어지는 거야. K사 같은 거 생각하면 엄청 멀지만 또 엄청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고 배웠지? 자, 아까 했던 공식을 한번 해보자. 얘가 600인데 내가 임의로 여기를 606이라고 할게. 그러면 하나씩 해보자. 후퇴 속도를 내가 구해볼게. 후퇴 속도. V는 광속에다가 원래 파장분의 변화된 파장이죠. 이거 외워야 돼. 바로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 후퇴 속도 바로 해보자. 광속은 3 곱하기 10의 5승이고요. 30만 킬로미터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파장은 600분의 단위도 쓰면 변화된 파장 600에서 606이 됐으니까 몇이라고 써야 돼? 6이라고 써야 되죠?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은 100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단위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엔 후퇴 속도가 3000km/s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 파장이 6 정도 변하면 얘는 지금 3000km/s로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은하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여기 파장을 물어봤다?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될지 생각해봐. 이게 딱 착각하기 쉬운 게 이 변화량이 6이니까 얘도 506이겠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얘도 406이겠네 이런 식으로 풀거든? 그럼 이게 진짜 찍먹한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구하냐면 항상 이 여기에서 측정한 후퇴 속도가 항상 같아야 돼. 같까? 그러면 광속은 고정이니까 무슨 값이 같아야 되냐면 이 Z 값이 같으면 Z 값이 어디서 측정하든 다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Z 값이 뭐야? 원래 파장분의 변화된 파장이잖아. 그럼 이것만 교체해주면 돼. 아까 여기서 Z 값은 100분의 1이었어. 그러면 500일 때 100분의 1이 나오려면 분자가 5여야겠죠? 그래야지 Z 값이 100분의 1이지. 그럼 얘는 변화량이 5인 거야. 그러면 505로 변하겠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404겠지? 404여야지만 400분의 4라서 100분의 1이 되니까 후퇴 속도를 똑같이 해야 돼. 이 파장의 변화량이 똑같은 게 아니라 요 비율이 똑같은 거니까 Z값이 같다라고 하고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고 오른쪽에 읽어보면 멀리 있는 은하에서 흡수선의 파장이 원래 파장보다 길게 나타난다. 그렇죠? 긴 애가 더 차이도 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난다. 적색 편이량이 클수록 이 분자가 클수록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가 빠르다. 얘가 크면 얘도 크겠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이게 결론이야. 여기까지 해서 핵심은 뭐냐면 허블이 지금 두 가지 사실을 알아낸 거야. 첫 번째는 외부 은하는 멀어진다. 우리를 기준으로 모든 외부 은하는 다 멀어지고 있다. 두 번째,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
여기까지 두 가지 사실을 알아낸 거야. 외부 은하는 멀어진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왼쪽 한번 보면은 청색편이 뭐 이렇게 적혀 있어.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되는데 우리 외부 은하 시간 저번 시간에 안드로메다 은하랑 우리 은하랑 언젠가 몇십억 년 뒤에 충돌할 거다.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근데 외부 은하가 다 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충돌을 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보면은 대부분의 은하들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예외가 안드로메다 은하야.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외부 은하이기 때문에 되게 가까운 편이야. 다른 은하들에 비해서. 어떤 은하들은 우리 은하에 가까워지고 있어.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 청색 편이는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우리 은하와 거리가 가까워서 공간이 팽창하는 정도에 비해서 우리 은하와의 중력이 더 크대.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팽창해서 멀어지는 건데 너무 가까워서 중력이 더 큰 거야. 그래서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수천억 개의 외부 은하 중에 얘랑 뭐 몇 개 안 되는 은하들만 그런 거니까 그냥 대부분은 다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줘도 돼. 얘는 의미가 없어. 그냥 적색 편의로 생각해줘도 돼. 그래서 지금 허블이 두 가지 알아냈어. 그래서 지금 허블 법칙이라는 거를 냈어. 주장했어. 방금 알아낸 두 가지로 보면은 엄청 중요해. 여기 이제 또 두 가지 세 가지 공식 더 나오거든. 여기 첫 번째부터 보면은 허블은 거리가 알려진 외부 은하들의 후퇴 속도를 계산했대. 방금 후퇴 속도 10 설명했지. 얘를 계산해서 은하들의 후퇴 속도는 그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하여 커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대. 방금 한 거 두 번째 사실이야. 문제야. 후퇴 속도가 거리에 비례한다는 거는 거리가 길면 길수록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커진다는 소리지. 이를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데 아까 알아낸 것 중에 두 번째 사실을 공식으로 나타낸 거야. 우리 어떤 x랑 y랑 정비례한다는 그런 식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y는 ax 1차 함수로 표현을 하면은 x가 커질수록 y가 커지는 거니까 뭐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그럼 정비례한다는 소리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표현을 한 거야. v는 hr이라고. 여기서 a가 뭐 비례상수잖아요. x가 1 커질 때 y는 a만큼 커지고 뭐 2x라고 하면은 1, 2, 3, 6 이런 거니까 1씩 커질 때 어떤 단위만큼 커질 때 x의 개수만큼 커진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r이 어떤 단위만큼 커질 때 h만큼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그냥 v랑 r이랑 정비례한다라는 걸 표현한 식이야. 그래서 앞에 상수를 붙여주죠. 비례상수로 h라고 허블이 만들었다고 해서 허블 상수라고 불러. h는. 여기서 허블 상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이 두 번째 암기, 두 번째 공식 지금 두 개 했어. v는 c 곱하기 원래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 그리고 v는 hr. 이거 지금 외워둬야 돼. 바로바로. 그러면은 허블 상수의 의미라고 보면은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례상수래. 그 말은 1메가파섹당 우주의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값이래요. 여기서 이 왼쪽에다가 허블 상수의 관측값이라고 적혀 있잖아. 여기 아래에다 한번 적어줄까? 메가파섹 단위를 한번 써볼게요. 1파섹은 이제 거리의 단위거든. 이제 킬로미터로 표현할 수 없어. 우주는 너무 크다 보니까 얘는 3.26 광년. 3.26 광년이라고 하면은 빛의 속도로 가면은 3.260 걸린다는 거야.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여기서 1메가파섹은 10의 6승 파섹입니다. 그냥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거리의 단위. 우주에서 쓰는 거리의 단위. 그럼 이 h의 의미를 이제 알 수 있지. r은 단위가 1메가파섹이야. 그러면 그리고 v는 킬로미터/세크고. 그럼 허블 상수의 의미는 뭐냐면 거리가 1메가파섹 늘어날 때마다 후퇴 속도가 몇 킬로미터/세크 증가하냐. 이게 허블 상수의 의미인 거야. 이거랑 똑같아. x가 1 커질 때 y는 2 커진다. 이런 거잖아. x가 뭐 2 커질 때 y는 4 커진다. 이런 것처럼
거리가 1메가파섹씩 증가할 때마다 후퇴 속도는 뭐 허블 상수만큼 h/km/s만큼 증가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지. 1메가파섹당 우주의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를 나타낸다. 아직 팽창한다는 말을 안 했는데 이거 뒤에서 설명할게. 그래서 허블 상수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은 x축을 거리 r, y축을 v라고 표현한 그래프가 있어. 그냥 x, y라고 생각해도 돼. 그럼 1차함수로 그려지겠지? v는 hr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다 찍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의 기울기는 h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x축이 거리, y축이 후퇴 속도인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면은 보자마자 기울기가 h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 v는 hr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올 거야. a 이렇게 물어봐. a랑 b 중에 허블 상수가 더 큰 애는 누군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보자마자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a가 기울기가 더 크니까 a라고 하면 돼. 허블 상수가 큰. 오케이? 그래서 여기 3번, 2번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허블 상수를 의미한대요. 기울기가 클수록 허블 상수가 크다. 그 다음에 3번 허블 상수는 관측값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이 허블 상수가 정확하게 한 값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마다 엄청 다양하게 주장을 해.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허블 상수는 약 68km/s 메가파섹이래. 이거 3개나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 개 끊었으면 돼. 그러니까 이 말은 1메가파섹 멀어질 때마다 후퇴 속도는 68km/s씩 증가한다.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1메가파섹 정도 위치에 있는 외부 은하는 68km/s로 멀어지고 만약에 2메가파섹 정도의 거리에 있는 외부 은하는 136km/s의 속도로 멀어진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정비를 하니까 요만큼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 허블 상수의 의미가 중요해. 은하의 거리가 1씩 늘어날 때마다 후퇴 속도가 68씩 증가한다는 의미래요. 그래서 정확도가 다 과학자들마다 다 다르니까 허블 상수가 딱 68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말했던 문제처럼 다 엄청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 하나 값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왼쪽에 한번 보면은 1929년에는 허블 상수의 값이 556이었대. 1메가파섹당 556km/s만큼 멀어진다고 주장했대. 완전 크지? 아까 68이라 했잖아. 근데 7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천문학자들이 구한 허블 상수 값은 50에서 100으로 편차도 매우 컸대. 50씩 차이가 나니까 사실 너무 편차가 큰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허블 우주 망원경을 띄운 대표적인 까닭 중 하나는 허블 상수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였고 너무 편차가 크니까 결국엔 지금은 62부터 72까지의 사이로 좁혀졌대요. 아직도 정확한 값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저렇게 많이 줄였지,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68 정도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허블 법칙의 의미.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간단하게 이거죠. 왜냐면 V는 HR 요거니까.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짜 우리 은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외부 은하들이 다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멀어지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다가 결국에 도달한 내용이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러니까 우리 은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 은하가 계속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주가 계속 커지니까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따만한 풍선에 스티커 이렇게 A, B, C를 찍는다고 쳐봐. 근데 이 풍선에 불어가지고 엄청 크게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럼 이 스티커 사이에 거리도 멀어지겠지? 이런 원리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외부 은하가 뭐 이동을 하면서 어떤 운동을 하면서 계속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이 A를 우리 은하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를 기준으로 계속 모든 은하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은하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 우주의 중심. 그래서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다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없고 그냥 우주는 팽창하는 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허블 법칙은 빅뱅 우주론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되었대요. 이것도 뒤에서 할 거야. 여기까지 됐지? 지금 두 가지 공식 기억해야 돼. 얘랑 얘 V는 HR. 지금 허블 법칙까지 했어. 다음
요거는 그냥 쭉 읽어보면 되고 아까 했던 거야 다. 아까 연습으로 계산했던 거 하는 거고 오른쪽에 이것만 써보자. 그래프에서 얻은 직선의 기울기는 허블 상수를 의미합니다. 적으세요. x축이 거리, y축이 이제 후표속도인 그래프에서 얻은 직선의 길이는 허블 상수고 눈앞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이량이 크고 후퇴속도도 빠르다. 적색 편이량은 화상의 변화량이랑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다음 페이지. 그럼 지금 우리 우주의 팽창까지 했어. 허블 법칙으로 우주의 팽창 알아낸 거야. 이 우주의 팽창이 허블 법칙의 의미야, 의미. 외부 은하가 멀어진다는 걸 우주가 팽창하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야. 읽어보면은 우주 공간이 팽창하여서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 여기까지 아까 계속 했던 거지. 허블 법칙 내용이야. 우주 팽창의 중심.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면 이거 엄청난 사실이야. 원래 계속 중심이라고 생각했어.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은 정할 수가 없다. 여기 밑줄 봐. 우주의 중심은 우리 은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주 어느 곳에서 관측하더라도 은하는 서로 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아니라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관측을 하더라도 모든 외부 은하가 다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우리 은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에서 측정을 한 거고 다른 외부 은하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우리 은하가 이 외부 은하 기준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 관측자가 B에 있고 이 첫 번째에서는 관측자가 여기서 C에 있네. 근데 B에서 관측을 해도 A랑 C랑 D가 다 얘를 기준으로 멀어지고 있어. 그치? 근데 만약에 C를 기준으로 관측을 하더라도 A랑 B랑 D가 다 멀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지. 어느 곳에서 관측하더라도 다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우주는 계속해서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의 거리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지? 원래보다. 이제 밑에 보면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슬러 간다면 점점 커지는 거니까 계속 옛날로 올라간다면 언젠가는 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점에서 점점 커진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거슬러 간다면 먼 과거의 우주는 한 점에 모여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우주가 초고밀도 상태의 한 점에서 점점 팽창을 하여서 온도와 밀도가 감소하여 현재 상태가 되었다는 게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되었대. 그러니까 계속 점점 커지니까 고밀도로 이렇게 모여있던 게 이제 점점 이렇게 한 점에 모여있던 게 커지면 이렇게 다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밀도도 감소하고 온도도 감소하겠죠. 모여있던 애들이 다 커졌으니까, 멀리.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요 풍선인데 이런 식으로 실제 이 거리를 보면요, AB는 3cm, BC는 4, CA는 5cm래요. 이렇게 1초 뒤에 이런 식으로 변했다고 할게. 1초 뒤에. 그럼 내가 A를 우리 은하라고 치면은 C는 10km/s로 멀어졌고 10이 아니고 그럼 얘는 3km/s로 멀어졌다고 쳐. km 말고 뭐 센치라고 생각하자. 풍선이니까. 그럼 실제로 A를 기준으로 C랑 비중이 C가 훨씬 더 멀리 있잖아. 멀리 있는 애가 얘보다 속력이 더 빨라. 이거 바로 이렇게 풍선으로도 체크할 수가 있어. 멀리 있을수록 더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 이거 그냥 쭉 읽어보면 되고 외부나 팽창할 때 항상 나오는 실험이야. 별거 없어. 그 다음에 우주의 나이와 크기. 자,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읽어보면은 허블 상수를 이용하여서 우주의 나이와 크기를 알아낼 수 있대. 우주의 나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지금 등속 팽창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등속 팽창이 아니거든? 근데 이때는 또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것까지 못 알아내고 그냥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다고 가정한 거야. 가정. 그때 과거 어느 시점에 한 점에 모여있던 은하가 현재 속력으로 현재 거리만큼 멀어지는데 걸린 시간이래. 근데 시간은 뭐야? 시간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어넣은 거야. V분의 R. 후퇴속도분의 거리. 멀어진 거리. 그럼 우리 아까 허블 법칙 할 때 V는 HR이라고 외웠지? 그래서 V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거리랑 거리랑 약분이 돼서 H분의 1이 나왔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공식 또 암기. 이렇게 네 번째까지. 오늘 외워야 될 거 딱 이렇게 네 가지. 공식은. 그래서 허블 상수의 역수가 시간, 우주의 나이야. 그러면 우주의 나이는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게 우주의 나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블 상수는 작아진다. 이걸 추측할 수 있어. 둘이 반비례 관계니까 나이는 당연히 계속 증가를 하는 거니까 허블 상수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를 추측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T는 H분의 1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 아까 허블 상수 구했었잖아. 68. 요거를 실제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 나왔대. 요것도 알아두세요. 지구의 나이, 태양계의 나이랑 달라. 이거는 우주의 나이야.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이 됐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의 크기. 이번에는 R이라고 해요. 이게 크기가 뭐 부피인지 반지름인지 이런 거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해요. 반지름. 우주의 반지름. 부피 같은 거 아니고 반지름으로 크기를 측정한 거예요. 이렇게 우주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요 길이는 이제 R이라고 한 거지. 그럼 왼쪽 한번 보면은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적혀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우주의 반지름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반지름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 왼쪽에 읽어보면은 이 관측 가능한 우주를 우주의 지평선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고 광속이고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는 빛이 현재까지 이동해온 138억 광년까지래.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관측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경계까지를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며 그 이상은 관측할 수도 없고 존재 여부도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관측을 한다는 거야. 이것보다 훨씬 큰 우주가 실제 존재하겠지. 아닐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그냥 뭐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아예. 그래서 이 138억 광년까지만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주의 크기 읽어보면은 우주가 탄생 이후 광속으로 팽창하였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광속으로 팽창하였다고 가정해야지만 가장 큰 범위를 관측할 수 있는 거야. 빛의 속도로 팽창하였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우주의 나이가 40억 년이면 관측 가능한 우주도 40억 광년이겠고 1억 년이 지날 때마다 1억 광년씩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우주의 끝에서 후퇴 속도는 광속이므로 이 V 자리에 광속 C를 넣은 거야. 광속으로 팽창하였다고 가정한 거니까.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R은 광속으로 멀어지는 은하의 거리래요. 그래서 C는 HR로 바꾸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R이니까 H분의 C로 이렇게 바꾼 거지. 그러니까 요거 나이랑 크기를 암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해하면은 바로바로 작성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속력분의 거리니까 그냥 바로바로 쓰면 나오지. 그다음 또 다른 의미로 접근하면은 우주의 나이가 H분의 1이라고 했었지. 근데 이 나이에다가 광속을 곱하면 돼. 광속만큼 커지고 있으니까 광속으로 팽창한다고 했으니까 나이에다가 광속을 곱하면 이게 또 크기가 되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크기는 H분의 C, T는 H분의 1, 크기랑 나이 이렇게 4개 기억해 줘야 돼. 마찬가지로 허블 상수가 클수록 반비례하니까 C는 상수니까 변하지 않아. 그럼 나이랑 크기랑 좀 일치하는 게 많지. H가 분모에 있으니까. 그럼 허블 상수가 클수록 크기가 작다. 허블 상수랑 클수록 우주의 나이도 적다. 이렇게 크면 클수록 적고 작다. 그 말인즉슨 허블 상수는 계속해서 작아진다 했잖아. 우주의 나이는 계속 많아지는 거고 크기도 계속 커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왼쪽에 있지? 그래프에서 허블 법칙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클수록 허블 상수 크고 우주의 나이 적고 우주의 크기 작은 거가 이렇게. 힘들어 얘들아? 힘들어 보여. 자, 엄청 내용이 많아. 자, 넘겨.
이제 또 중요한 파트. 빅뱅 우주론 이 여기 제목이었잖아. 그러니까 중요하겠지? 이게 다 빅뱅 우주론 하기 위해서 빌드업한 거야. 앞에 내용. 자, 허블 법칙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래서 이후의 우주론은 우주 팽창의 개념을 포함한 빅뱅 우주론이랑 정상 우주론으로 나뉜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두 파로 나뉜 거야. 그러니까 둘 다 근데 우주가 팽창하는 건 인정해. 근데 주장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 한번 읽어보면은 빅뱅 우주론은 무슨 의미냐면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아까 내가 말했던 거 한 점에 있다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빅뱅을 일으켜 팽창하면서 냉각되어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다는 이유. 그러니까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우주에 시작이 있어. 우주의 시작은 있어. 점에서 시작한 거야. 이게 빅뱅 우주론. 그래서 뭐 우주 초기에 생성된 전자, 양성자와 같은 기본 입자들이 서로 결합하여서 뭐 수소, 헬륨 등의 원자가 생성되고 이로부터 현재 우주를 이루는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점에서 시작해서 이 모든 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은 뭐냐면 폭발도 없이 시작과 끝이 똑같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주장하는 건데 읽어보면은 우주가 팽창하여도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시작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우주는 시작이라는 게 없고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 원래 처음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냥 신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느낌? 점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우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들이 멀어지면서 생겨난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꾸준히 만들어져서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야. 얘는 새로운 게 안 생기지? 그럼 밀도랑 온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빅뱅 우주로는. 근데 얘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중간중간에 계속 새로운 게 생겨서 밀도랑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정상 우주론은 시작과 끝이 없고 항상 같은 모습을 유지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엄청 비교 많이 하겠지. 이 사진이랑 질량, 밀도, 온도 엄청 비교하거든. 근데 계속 일단은 이 과학자 이름 알아두세요. 빅뱅 우주론 주장한 애는 가모, 정상 우주론 주장한 애는 호일. 요거 한 명씩이니까 외워두세요. 그래서 그림 보면 딱 바로 알아. 둘 다 허블 법칙은 인정해. 허블 법칙이라는 게 뭐야? 우주가 팽창한다는 의미잖아. 둘 다 인정하니까 점점 커지는 건 다 인정하는 거야. 근데 얘는 새로운 애가 계속 생겨. 그래서 질량을 보면은 빅뱅이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우주의 총 질량에는 변화가 없다. 왜냐면 새로운 애들이 안 생기니까. 근데 정상 우주론에서는 질량이 증가해. 새로운 물질이 계속해서 생기니까. 그다음 밀도. 빅뱅 우주론에서는 밀도가 감소하죠. 왜냐면 공간은 커지는데 질량이 그대로잖아. 밀도가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란 말이야? 그럼 둘 다 부피가 커지는 건 인정한 거야. 우주는 팽창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빅뱅 우주론은 질량이 그대로죠. 변화 없으니까 밀도가 감소하는 거고 정상 우주론은 질량도 커지니까 이 밀도가 유지되는 거야. 일정하게.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 각각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당연히 온도도 감소하겠죠. 밀도가 감소하면 온도도 감소합니다. 모여있던 게 흩어졌으니까 온도도 감소해. 그 다음에 얘는 꾸준히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온도도 일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둘 다 허블 법칙을 인정하는 걸 알면서도 약간 그림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 정상 우주로는 외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안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 왜냐면 이렇게 봤을 때 거리가 계속 일정하잖아. 이게 다 은하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거리가 계속 일정하니까 안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 이렇게 4개의 은하를 기준으로 보면은 팽창했을 때 이 4개의 은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새로운 게 계속 생겨가지고 안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내가 기준으로 본 빨간색 은하들은 거리가 멀어지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 외부 은하 사이에 거리 멀어지는 거 맞아. 그림이 이렇게 생겼지만 허블 법칙은 둘 다 인정한 거기 때문에. 됐죠? 다음에 엄마, 민수야 지금 같이 자고 있는 거야. 너네 2주 남았어. 자, 빨리. 그 다음 결국에 승리한 게 뭐냐면 정상 우주론이랑 빅뱅 우주론 중에 빅뱅 우주론이 승자였습니다.
인정받았는데 그 증거가 이제 딱 두 가지가 있어. 요 두 가지만 하고 시작. 문제야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어. 하자.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했던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관측되면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우주론으로 인정받게 되었대. 그럼 이 두 가지가 뭘까를 봅시다. 딱 두 개 있는데 증거가 얘 먼저 해야 돼. 넘겨가지고 여기 두 번째.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여기 먼저 할게. 여기는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 318쪽 하단에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318쪽 하단에 이거 한번 보여줘. 그래서요, 이 하단에 318쪽 하단에 펜저스가 윌슨의 관측 여기 아래에다가 여기 겁나 중요해. 안 보이면 말해. 중요해요. 그림. 우주가 맨 처음 생겼을 때 점에서 시작해서 지금 138억 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적어봅니다. 여기가 지구고 여기서부터 계속 빛이 지구로 도달하고 오고 있는 거야. 계속. 자, 한 페이지까지만 하고 쉴 거예요. 힘내. 됐지? 그러면 이거 두 번째 먼저 한다 했어.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이게 시작이라서 그래. 보면은 빅뱅 우주론 이 이론에서의 예측은 뭐냐면 이걸 주장한 과학자들이 뭐를 예측했냐면 빅뱅 이 점에서 시작될 때 3분 후에 빅뱅으로부터 3분 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약 7대 1이요. 이게 왜인지는 몰라도 돼. 지구 1 범위가 아니고 그냥 이 주장한 사람들이 빅뱅 이후에 3분 뒤에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그냥 주장했어. 이거 그냥 외우면 돼. 7대 1이었대. 그래서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가 결합하여서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 된다. 이게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들이 한 예측이야. 예측. 이렇게 7대 1이었어. 그럼 이게 빅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얘네들이 엄청 자유롭게 막 돌아다닐 거야. 그러다가 양성자랑 중성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헬륨 핵이 생겨. 여기서 헬륨 핵합성 종류가 3분 때 딱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헬륨 핵이 생겨. 이거 차이 알아야 돼. 헬륨 핵이랑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이랑 헬륨 원자를 구분해야 돼. 원자핵은 중성자랑 양성자로 이루어진 요거고 원자는 요 헬륨 원자핵에다가 전자까지 포함된 거. 요게 원자죠. 요거 차이 알아야 돼.
얘는 원자 핵, 얘는 원자가 형성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생긴 거야. 중성자랑 양성자랑 만나서 두 개씩 만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을 한 거야. 헬륨 생성 전에는 7대 1이었잖아. 7대 1? 그럼 양성자 14개랑 중성자 2개 이런 비율로 있을 거야. 그럼 헬륨 생성 후에는 어떤 비율이 되냐면 두 개씩 합쳐져서 헬륨 하나가 되니까 수소 원자핵 12개 남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성자 말하는 거야. 12개 남고 헬륨 원자핵 1개가 남아. 이어나? 자, 그럼 개수비는 12개 대 1, 12 대 1이고요. 얘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우리 중요한 거 질량비. 그럼 질량비는 수소 원자핵 12개니까 12 곱하기 1에서 12. 그럼 헬륨 원자핵은 1개인데 4개 들어있으니까 4 곱하기 1에서 4. 그래서 12 대 4라서 3 대 1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인 사실인 거야. 빅뱅 우주론에 주장한 사람들이 빅뱅 이후에 3분 뒤에는 7대 1이었을 테니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 헬륨이랑 수소의 질량비는 3대 1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때 만들어진 헬륨 핵이 오늘날까지 계속 쭉 이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실제 과학자들이 우주에 있는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를 측정을 해본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별빛의 스펙트럼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었대, 우주는. 그리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약 3대 1임을 알아냈대. 그러니까 이게 측정하기 전에 예상을 한 값이야. 3대 1인 게 실제 측정한 게 아니고 만약에 빅뱅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되어야지만 맞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 우주를 측정해본 결과 실제로 이게 나왔다는 거야. 그럼 엄청난 증거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계산한 값과 일치하므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는 거지. 오른쪽에 이거 잘 구분하라 했어. 원소마다 나타나는 이거 말고 원자핵과 원자의 질량. 전자의 질량은 원자핵에 비해 매우 작아.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과 거의 같다. 전자는 거의 질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자핵이랑 원자 이거 순간 헷갈려서 막 잘못 쓸 때 있는데 여기까지는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는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 이제 또 할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증거예요. 이 두 번째 먼저 한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제일 중요한 거 우주 배경 복사. 이거 통합과학 시간에 했지? 기억나? 자 보면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어. 얘는 뭐냐면 자 아까 여기까지 빅뱅 이후 3분 뒤에 요렇게 7대1 됐다가 헬륨 원자핵이 여기서 딱 만들어져. 3분 뒤부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 근데 아직 빅뱅 시작될 때 완전 초고온의 0밀도에서 시작을 했잖아. 그래서 얘네가 다 너무 온도가 높고 밀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원자가 잘 안 만들어져. 자기들끼리 엄청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은 전자거든. 전자, 양성자, 원자, 핵인 거야.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엄청 돌아다녀. 이런 거를 뭐 자유전자, 자유양성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 근데 38만 년 뒤에는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서 전자가 원자 핵에 붙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이거 기억해야 돼. 이 시간 3분 38만 년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3분 뒤에는 핵 합성이 종료되고 38만 년 뒤부터는 전자가 원자 핵에 붙을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중성 원자가 형성됐어. 그러니까 헬륨이 형성됐지. 헬륨 원자가 전자랑 붙어서. 이 전에는 이때도 빛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빛이 직진을 못해. 지금처럼. 왜냐면 떠돌아다니는 원자핵이랑 전자랑 양성자랑 중성자가 너무 많아. 뭐 중성자는 없겠지. 얘네들이랑 합쳐졌으니까. 원자핵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 꾸불꾸불하게. 이 말은 그냥 빛이 직진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표시를 한 겁니다. 돌아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 이때 우주를 보면은 여기 왼쪽을 한번 보면은 원자 형성에 따른 우주의 변화. 원자 형성 전에는 그러니까 38만 년 전에 핵만 만들어졌을 때는 전하를 띄는 전자와 원자에게 방해를 받아서 빛이 직진하지 못했대. 그럼 빛이 직진하지 못했으면 우리 눈에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불투명한 우주였을 거야. 그러니까 안개가 낀 것처럼 완전 뿌옇게 보였어 우주가. 근데 딱 38만 년 이후부터 이때부터는 중성 원자가 형성되었으니까 전자랑 원자핵이랑 다 붙어서 좀 떠돌아다니는 애들이 엄청 많이 사라진 거야. 이때부터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된 거지. 이때부터
빛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갔대. 이때 만들어진 빛이 지금의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빅뱅 약 38만 년 후 이거 읽어보면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인데 여기 내용 3000켈빈이 엄청 온도가 떨어진 본 거야. 초반에 비해서 충분히 온도가 낮아져서 이제 전자랑 원자핵이랑 합성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때 원자가 형성되면서 물질로부터 빠져나와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펼쳐 있는 빛을 우주 배경 복사를 한대요. 물질로부터 빠져나와라는 워딩을 썼는데 그 전에는 빛이 여기 안에 우주에 갇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이 뒤로는 빠져나왔다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현재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파장이 길어졌대.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진 빛이 계속 지구로 오고 있는 거야. 근데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을 하잖아. 그러면 계속해서 느리게 와.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파장이 계속해서 길어져. 적색편이라고 생각하면 돼. 파장이 계속 길어져. 적색편이는 멀리 있는 애들한테 나타나는 거고 파장은 길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파장이 길어져. 파장 길어지면 온도 낮아지는 거 알지? 오른쪽 부분, 빨간색 부분이 낮잖아요. 온도가. 파장이랑 온도는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반비례한다고 했죠. 그래서 빅뱅 약 38만 년 후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인데 이때 3000켈빈이었으니까 이때 우주를 보면은 이렇게 전체가 다 3000켈빈, 이 우주 전체가 다 균일한 온도 3000켈빈으로 이렇게 측정이 돼. 이 뒤에서 보면 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원자가 형성되면서 물질로부터 빠져나온 빛이 우주 팽창으로 점점 식어서 파장이 길어지고 온도가 낮아져서 계속 식는 거야. 결국에 지금은 수켈빈의 온도가 되었으면 모든 방향에서 올 것이래. 그러니까 이때 3000켈빈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배경 복사는 2.7켈빈으로 관측. 온도 엄청 많이 내려갔지? 파장 길어지면서 시간도 엄청 흘렀고, 근데 이때 3000켈빈이었지만 지금은 2.7켈빈으로 관측이 된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개 다 숫자. 그래서 또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모든 방향에서 올 것이다. 이것도 줄. 이게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치면 내가 여기만 그린 거야. 이 그림은 빅뱅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만 그림을 그린 거거든. 실제로 우주는 관측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을 거야. 근데 이 전체가 관측 가능한 우주면 얘는 최후의 선반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문제집에서 안 나오고 무슨 말이냐면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38만 년 38만 년 앞부분을 나타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빛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38만 년 뒤부터 시작된 거니까 이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조금 더 앞부분에서 나오는 거야. 38만 년 앞부터. 그래서 내가 이 오른쪽 부분만 그려서 오른쪽으로만 표시가 되는 거지, 실제로 관측자의 어느 하나를 바라보더라도 다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돼야 돼.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올 것이다. 이거 중요하고요. 다 했어. 그 다음에 이걸 처음으로 관측한 애가 펜주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 얘는 실제로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하던 애들은 아니었고 그냥 다른 거 연구하던 애들인데, 전파망원경으로 그냥 하늘을 보고 있는데 계속 의도하진 않은 전파가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전선이 잘못됐나 해서 전선도 다시 띄워보고, 뭐 새가 비둘기가 똥 싸웠나 해서 그것도 다 치워보고 했는데도 계속 발견이 돼서 이게 뭐지 하다가 얘네가 발견한 게 천문학자 귀에 들어가서 우주 배경 복사 아니야? 해서 발견이 된 거거든. 그래서 얘네가 실제로 우주 배경 복사 발견했다고 노벨상도 받았어. 근데 발견하려고 발견한 게 아니라서 제일 운이 좋은 노벨상 수상자라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관측한 게 얘는 7.3cm의 파장 우주 복사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도 다양한 파장으로 우리 하늘로 관측되고 있어. 근데 얘네가 발견한 거는 첫 번째 우주 배경 복사였고 그 중에서도 7.3cm의 파장을 관측한 거야. 이게 첫 번째로 관측한 거고 나머지 빨간색이 지금 그 이후에 관측된 거.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은 우리 옛날에 배웠던 플랑크 곡선 기억하지?
그래서 2.7 켈빈으로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또 생각할 게 우주 배경 복사는 빛이잖아, 빛. 그럼 과시광선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파장이 계속 길어졌다 했지? 그래서 지금은 전파 영역으로 변했어.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지면 여기 오른쪽으로 변하는 거 알지? 그래서 실제 우리 눈에 안 보여. 우주 배경 복사 보려면 전파 망원경으로 봐야 돼. 전파로 변했다는 거. 여기서는 뭐 마이크로파라고 적혀 있는데 마이크로파가 전파 일부예요. 그래서 왼쪽 하단에 마이크로파 용어 여기 적혀 있지.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 전파의 뭐는지 밥이다. 전파의 일부. 결론.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했던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로 관측되어서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이것도 관측되기 전에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만약에 빅뱅이 일어났다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을 거다라고 주장한 거야. 근데 그 이후에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실제로 발견한 거. 그러니까 먼저 주장했고 발견을 실제로 했으니까 아 빅뱅 우주론 맞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은 두 번째 증거. 이거 진짜 첫 번째 이것만 마지막 할게. 자, 4번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 위성으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결과 우주의 온도 분포가 대체로 균일하지만 미세하게 불균일함을 확인할 수 있대. 내가 아까 과거에 이 우주 전체가 다 3000켈빈이었다고 예측을 했잖아. 근데 우리가 냄비에 물을 끓더라도 위에랑 아래랑 온도가 미세하게 다른데 이 엄청나게 커다란 우주가 전부 다 3000켈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과학자들이. 실제로 만약에 온도가 완벽하게 유지가 되면은 온도가 균일하면은 밀도도 균일해. 온도가 일정하면 밀도도 완전히 똑같아. 근데 밀도가 균일하다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얘 가운데 L을 중심으로 이 거리의 길이가 완전히 똑같다는 소리야. 밀도가 균일하다는 소리는.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거든. 그러면 이 길이가 완전히 똑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가운데에는 중력이 상쇄돼. 중력이 상쇄되면은 이 가운데 애가 움직일 필요가 없어져. 이 길이가 완전히 똑같아지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중력이 상쇄되면 움직일 필요가 없대? 그러면 이런 성운 같은 게 안 생겨. 얘네들끼리 뭉쳐져서 뭔가 고온의 물질을 만들고 이런 게 안 생겨. 그러니까 별이랑 은하 같은 게 안 생기는 거야. 밀도가 균일하면은. 그럼 여기서부터 이상하지. 별이랑 은하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온도가 균일하고 밀도가 균일하면 생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아 그러면 완전하게 균일한 게 아니라 미세하게 불균일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초기 우주에는 미세한 밀도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중력 차이가 생겨서 물질이 모일 수가 있고 밀도가 큰 곳에서 별과 은하가 탄생하죠.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밀도가 3000켈빈으로 균일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미세하게 불균일하다. 그러니까 대체로 균일한 건 맞아. 근데 또 불균일함이 있긴 해. 뭔가 만들어지려면. 마지막으로 보면은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한 거는 색깔이 완전히 똑같지.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다 2.7켈빈 온도가 똑같다고 만들어낸 거야. 근데 이건 지상에서 관측한 거고 호비 위성부터는 우주에서 관측한 거야. 얘네 셋 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안테나 펼쳐서 관측한 게 펜지어스 윌슨이고 호비랑 더블룸의 플랑크는 실제 우주에 위성을 보낸 거야.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관측한 거야. 여기에서 여기로 갈수록 엄청 이렇게 정밀하게 바뀐 거 보이지? 온도가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르다는 거야. 미세한 온도 차이가 관측된다. 요거 뭐 내신에서 안 하면 안 외워도 되지만 이 정도는 외워야 되거든요. 순서 알아야 돼. 펜지어스 윌슨, 호비, 더블룸의 플랑크. 이제 시험 직전 되면 다시 외우세요. 그리고 관측의 정밀도. 이쪽으로 갈수록 최신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다 했어요, 여러분. 한 장은 다 나왔어. 자, 빅뱅 우주론까지 했죠? 빅뱅 우주론은 한계가 존재해. 이거 자세히 보면은 되게 헷갈려서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주면 됩니다. 깊게 보면은 우리 또 지구과학 과정이 아니니까 이렇게 총 3가지 문제가 있네. 지평선 문제, 형평성 문제, 자기올경 문제. 그래서 이거 외워줘야 돼. 3개가 뭔지, 그리고 3개가 간단하게 무슨 의미인지까지도. 자, 지평선 문제 한번 읽어보면요.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매우 균일하게 관측된다. 물론 아까 미세하게 불균일함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3000켈빈으로 균일하게 관측이 돼. 근데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 지평선의 반대쪽 양끝 지역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이 말은 오른쪽 보면 우리 우주가 팽창할 때 광속으로 팽창한다고 가정을 했어. 그래서 이 우주의 지평선은 광속으로 팽창한다고 가정할 때 우주의 크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게 광속이니까, 빛이니까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지. 우주의 지평선의 반지름은 광속과 우주의 나이를 곱한 값이다. 그래서 아까 R은 H분의 C다 이거 했었죠. 그래서 우주의 지평선 밖에서 방출된 빛은 지구에서 관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딱 요 정도야. 반지름이 약 138억 광년 요 정도. 근데 계속 팽창하고 있잖아. 계속 광속으로 팽창을 하고 있어. 여기도 C로 팽창하고 있고 여기도 C로 팽창하고 있지. 그러면 이 끝에서 광속으로 빛이 온다고 해도 이 끝은 광속으로 커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쪽으로 다가가도 이 끝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야. 끝과 끝은 정보를 교환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뜻이야. 양끝 지역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열 교환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 전체가 전부 다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냐, 그게 이상하다라는 거지. 우주비경 목사가 균일하게 관측되는 까닭을 설명하기 어렵대. 이거 너무 깊게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끝과 끝이 열 교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열이 균일하게 관측이 되냐, 이걸 주장한 거고, 빅뱅 우주론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어.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우주의 지평선 문제. 두 번째, 우주의 편평성, 또 편탄성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야. 우리 우주는 현재 거의 평평하게 관측된대. 우리 저번에 외계행성 할 때 했었는데 3차원을 종이로 표현할 때 2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 3차원을. 그럼 뭐 우주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은 평평하게 관측이 되고 있대. 근데 평평하게 관측이 되려면 이 우주는 초기 우주에서 우주 밀도가 어떤 특정 값을 가져야 한대. 여기서 뭐 인계 밀도가 0이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또 뒤에 암흑물질과 에너지 할 때 이 말을 배우긴 할 건데 지금 자세하게 알 필요 없고, 그냥 인계 밀도가 0이라는 소리는 편평하려면 우주가 편평할 때의 우주 밀도라고 하는 거야. 우주의 공률이 0일 때의 밀도를 인계 밀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특정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 특정 값이 엄청 정밀해. 그래서 사실 우주의 밀도가 이 특정 값을 가지는 게 되게 희귀한 일이고 되게 희박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의 말하거든. 근데 또 빅뱅 우주론에서는 그 까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대요. 이것도 자세하게 몰라도 돼. 그냥 그 편평성 문제 정도. 어떤 특정 값 가져야 되는데 그 갖는 게 되게 희귀한 일이다. 마지막, 자기홀극 문제. 자기홀극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을 거야. 자기홀극은 뭐냐면 이렇게 자석이 있으면 항상 N극과 S극으로 나뉘어지잖아. 그래서 자기홀극은 N극과 S극 중에 한 극만 있는 이런 상태를 자기홀극이라고 해. 너네가 실제로 지금까지 본 적도 없을 거야. 발견된 적도 없어. 그러니까 본 적도 없겠지. 만약에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얘를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다시 이 N극이 S극과 N극으로 쪼개져. 이 N극이. 그러니까 자기홀극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어. 근데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입자라고 하지 실제로 없으니까. 근데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초기에 많은 양의 자기홀극이 생성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왜 생성되는지 몰라. 그냥 이 과학자들이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은 이 빅뱅 초기에 자기홀극이 엄청 많이 생성되었대. 근데 아직까지 우리 지구에서 자기홀극이 발견되지 않았잖아. 그럼 빅뱅 우주론은 틀린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세 번째 자기홀극 문제야. 엄청 많이 생성됐는데 왜 발견이 안 되냐 지금까지, 요 말이지. 그래서 뭔가 증거도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도 세 가지나 있어. 그래서 뭔가 이상해. 이 한 개 세 가지를 해결한 또 다음 이론이 나와. 이게 진짜 찐 마지막. 그래서 앨런 구스가 주장한 급팽창 이론이에요. 빅뱅 우주론의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한 개 세 가지를 충족한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 이제 진짜 찐 최종이야, 최종. 이게 이제 급팽창 이론이라고 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하겠지. 우리 1단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막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륙설 이런 거 다 합쳐서 결국엔 탄 구조론이 됐잖아.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면 돼. 급팽창 이론이고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세 가지 한계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데,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자, 이가 뭔 뜻이냐면 아까 빅뱅
자체의 팽창 속도는 광속을 넘을 수 있대요.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는 빛보다 빠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누가 주장했어? 구스. 앨런 구스라는 사람이 주장했어. 마지막 이론이야.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고, 이거 한번 볼게. 밑에 그림을 보면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게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한 우주의 팽창 속도야. 원래 이따만 했다가 이게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우주의 지평선 아까 했지. 광속으로 팽창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를 말하는 거야. 원래 요랬다가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커지는 게 빅뱅 우주론이었어. 이게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한 거야, 이 노란색이. 근데 실제 급팽창 이론은 어떤 걸 주장하냐면, 실제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훨씬 작았대. 그러다가 갑자기 광속보다 크게 빠르게 팽창해서 이렇게 커진 거야. 엄청 커진 거야. 그래서 우주의 지평선보다 훨씬 커진 거야, 우주가. 차이 알겠어? 노란색은 광속으로 팽창한 거고, 파란색은 광속보다 빠르게 팽창한 거야. 그래서 우주의 지평선에 넘어간 거지, 우주의 크기가.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지평선까지가 그냥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어. 근데 급팽창 이론에서는 이 지평선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는 거야, 우주가. 그리고 급팽창 이전에는 지평선보다 훨씬 작아. 자, 이거 좀 헷갈리지? 그러면 하나씩 다 해보자. 이 판결 하나씩 어떻게 해결했냐. 자, 기존 빅뱅 우주론은 세 가지 문제점.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해결했대. 자, 아까 지평선 문제는 뭐였어? 끝과 끝이 광속으로 커지고 있으니까 서로 열교환이 불가능하다. 근데 어떻게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가 되냐? 이게 지평선 문제였잖아. 이거 어떻게 해결했냐면,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우주가 조그맸어. 요따만 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우 가깝지? 그치? 그래서 이때 열교환을 했다는 거야. 급팽창 이전에. 그래서 이때 열교환 이미 다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확 커져서 이 끝과 끝이 온도가 같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이거 막 자세하게 안 나와있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럼 이거 세 개 해결했다 이렇게 알면 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의 편평성 문제. 우주는 평탄하게 측정이 된다고 했잖아. 여기서는 실제 우주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훨씬 크지. 그래서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이렇게 우주라고 치면 엄청 조금밖에 안 돼. 실제 우주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 우주가 조금 공률이 있더라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평탄하게 관측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지. 지구만 생각해도 그래. 지구도 구의 모양으로 공률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을 때 공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잖아? 우리가 보는 게 엄청 작은 부분이니까 평탄하게 느껴지는 거야. 우주도 똑같이 실제로 공률이 있을 수 있지만 평탄하게 느껴지는 거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가 엄청 일부분이라서 그런다라고 하면서 평평성 문제를 해결해.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기올국 문제. 자기올국이 생겼는데 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냐 이거잖아. 실제로 자기올국이 생긴 건 맞아. 그래서 급팽창 이전에 자기올국이 이렇게 5개가 있다고 쳐. 이렇게 갑자기 급팽창 확 했지? 그럼 이 자기올국이 막 흩어지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자기올국이 갔다고 하는 거야. 우린 지평선, 우주인 지평선까지만 관측할 수 있어. 그 이상은 알지도 못하고 관측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했잖아. 그럼 이 자기올국이 이 넓은 부분으로 다 퍼진 거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건 완전 일부분이니까 엄청 이렇게 넓게 퍼졌겠지? 그래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이 우주 안에 자기올국의 밀도가 있긴 있겠지, 자기올국이. 근데 엄청 압도적으로 너무너무 낮아서 발견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발견이 불가능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지. 그래서 급팽창을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원래 이 파란색은 기존 빅뱅 우주론. 기존 빅뱅 우주론은 항상 광속으로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 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급팽창이고, 급팽창은 초반에 이렇게 엄청 조금했다가 갑자기 10의 마이너스 30 몇 초야? 36초부터 34초까지 갑자기 이렇게 팽창해서 다음에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됐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초반에 급팽창, 갑자기 팽창했다. 이것만 추가된 거야. 빅뱅 우주론의 기본 틀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이론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야. 다 했어. 찐마지막. 자, 가속팽창 우주. 지금 우주의 가속팽창이라고 하면 등속팽창, 감속팽창, 가속팽창이잖아. 가속팽창은
팽창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는 거를 가속 팽창이라고 해. 근데 그 전까지 빅뱅 우주론은 등속 팽창을 주장했어. 계속 같은 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보면은 우주의 가속 팽창 읽어보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중력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대. 지금 원래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 팽창하고 있잖아. 근데 그 우주 안에는 여러 가지 은하,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있잖아. 그럼 이 은하들도 다 중력이 있을 거란 말이야. 중력이 다 작용을 하니까 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팽창 속도가 좀 느려지지 않을까라고 옛날에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대. 예상했대. 여기 써져 있지? 옛날에는 감속 팽창할 것이라고 예상했대. 근데 수십 개의 초신성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 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됐대. 근데 이게 좀 주의할 게 지금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는데 연세대에서 지금 우주가 감속 팽창하고 있다는 연구를 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가속 팽창한다고 배웠거든. 그걸 얼마 전에 내가지고 지금 수능 문제에서 이런 가속 팽창 내용이 다 빠지고 있네. 아직 막 확정된 건 아닌데 2011년에 가속 팽창하고 있음을 알아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거든. 그거에 반대되는 그런 사실을 이제 밝혀내가지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한국에서 노벨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 있어. 그게 증명되면.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에서 이게 또 빠질 수도 있어. 애매하니까. 근데 일단은 뭐 밝혀진 건 없으니까 문제집에 있는 대로만 할게. 가속 팽창은 하고 있다고 지금 알면 되고 바뀌면은 내용 바뀌겠지 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대폭발 이후에 가속 팽창. 근데 초반에는 잠깐 감속 팽창했어. 너도 적어. 대폭발 이후에 잠깐 감속 팽창하다가 지금은 가속 팽창이다. 그래서 이 기울기의 의미는 우주의 팽창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y는 x보다 1보다 작으면 감속 팽창, 1보다 크면 가속 팽창 이렇게 생각하면 감속 팽창 이후에 뭐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어딘지 몰라. 기점으로 갑자기 가속 팽창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현재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 학교에서 선생님도 말씀하실 거야 이제 또. 그래서 이게 뭐 초신성을 관측해서 분석했대. 근데 이거 그냥 초신성이 이 팽창 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이 초신성을 알기 위해서는 쌍성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면 돼. 왼쪽 글 보고 읽어보면은 쌍성은 별 두 개가 서로가 서로를 도는 별, 쌍성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예시로 백색외성이랑 적색거성이랑 쌍성을 이루고 있어. 이걸 예시로 한번 볼게. 이런 거 되게 많아. 백색에서는 특징이 밀도가 엄청 큰 거였지. 조그맣지만 완전 꽁꽁 다 모여있는 거였어. 고밀도. 근데 적색거성은 크긴 크지만 되게 안이 텅텅 비어있는 애였잖아. 근데 항상 이렇게 얘는 적색거성은 주변에 뭐 위성을 많이 이렇게 거두고 있지. 뭐 기체로 이렇게 이루어진 위성이 있다고 쳐. 근데 얘가 밀도가 워낙 크니까 쌍성이면은 이 주변에 있는 위성이 다 백색의 성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 요런 식으로. 약간 요런 느낌의 모습이 관측이 돼. 적색거성의 위성이 이쪽으로 이렇게 빙 돌게. 백색외성이 밀도가 워낙 크니까 중력도 엄청 세거든. 그럼 이 주변의 위성을 막 다 빨아먹어. 그래서 질량이 점점 커져. 쌍성의 상태에서 계속 질량이 쭉쭉 커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 몰라 내 이 과정은. 그래서 이 과정으로 생긴 초신성이 1A형 초신성. 여기 나오는 1A형 초신성.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이 기억해야 돼. 얘의 특징은 절대 등급이 변하지 않고 항상 같아. 강도가 변하기도 하잖아 별들이. 근데 이 1A형 초신성은 절대 등급이 항상 같은 값을 유지해. 왜인지 몰라도 돼. 그냥 특징이 이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준 촛불이라고 불러. 촛불인데 변하지 않는다 밝기가. 그래서 표준이다. 그래서 뭔가 이거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과학 관측을 할 때 어떤 표준으로 쓰이는 거지. 기준으로. 절대 등급이 변하지 않으니까. 강도가 항상 유지되니까. 그래서 1A형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을 측정하는 거지. 봐봐. 1A형 초신성은 거의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함으로 절대 등급이 거의 일정하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야. 그래서 겉보기 등급
등급을 측정하며 겉보기 등급은 지구에서 봤을 때 그 밝기지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대. 그러니까 항상 광도가 일정하니까 겉보기 등급이 조금 높게 측정되면 어둡게 보인다는 거지. 아 그러면 좀 멀어졌네 알 수 있고, 겉보기 등급이 낮게 측정되면 실제로 밝은 거니까 아 좀 가까워졌네. 왜냐면 광도가 항상 일정하니까 거리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야. 얘로. 오케이? 그래서 얘가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측정하는 거는 우주의 팽창 속도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거야. 알 수 있는 거야. 거리가 멀어졌으면 팽창을 빨리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주가 감속 팽창한다면 멀리 있는 원의 초신성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보다 더 가까이 있을 것이므로, 그러니까 등속 팽창할 때보다 더 가까이 있겠지. 감속 팽창할 때는 더 밝게 보여야 하지만 실제 관측한 결과는 더 어둡게 보였대. 그럼 등속보다 어둡게 보일 거면 가속인 거겠지?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보다 멀리 있다. 결국 가속 팽창한다. 이걸 알아낸 거지. 근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이게 어둡게 보였나 봐. 그래서 감속 팽창 우주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래서 왼쪽에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초신성으로 가속 팽창인지 감속 팽창인지 거리를 측정해서 알아낸 거야. 별거 없어. 다 했어. 이제 마지막 얘만 쭉 읽어보자. 이거 쭉 4개가 지금까지 한 거 다 정리한 거야. 자, 그림은 빅뱅 이후에 급팽창 우주와 가속 팽창 우주를 적용하여 나타낸 거래. 이 한 점으로부터 우주가 시작이 된 거야. 이렇게 쭉.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탄생한 우주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급격한 팽창을 일으켰다. 여기 급팽창 이론에 가로 열고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적혀있거든. 같은 말이에요. 급격한 팽창을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주가 탄생하고 약 38만 년 후에 요때 제일 중요한 거 우주 배경 복사 생겼지.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왜 투명해졌어? 중성 원자 생기면서 빛이 직진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야.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그치? 현재 약 2.7 켈빈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된다. 초반에는 3,000 켈빈이었지. 지금은 온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거야. 그럼 세 번째, 급팽창 과정에서 발생한 밀도의 미세한 차이가 커져 은하와 별들이 탄생하였다.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항상 온도 균일한 게 아니라 미세하게 불균일함도 있다고 했지. 네 번째, 현재 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한다. 여기까지 다 했어. 근데 내용이 좀 많지.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아니 왜 50분인데 벌써? 알죠? 자, 그러면 그냥 좀 어려운 거는 풀어줘야겠다. 앞에는 다 쉬우니까 그냥 해보고, 이 실력업에 329쪽에 1번, 2번 얘가 좀 계산이 필요하거든? 이거 2개만 한번 풀어봐. 지금 못 풀어도 괜찮아.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봐. 합리함수 구하는 거 다 했지? V는 HR, 그럼 H는 R분의 V 해서 하면 돼. 우리가 외운 거 오늘 공식 4가지 다 활용하면서 풀어야 돼, 얘들아. 여기도 이제 앞에처럼 별의 물리량처럼 계산이 조금 있어. 공식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푸는지 보고 잘 적용해서 해야 돼. 여기 이제 2번째 소방원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랑 외계행 성계가 이제 킬러로 나올 거야. 문제는 올라가자.
해봅시다. 1번. 외부 은하, 우리 은하랑 은하 A랑 B의 거리를 알려줬네. 그 다음에 은하 A에서 스펙트럼 원래 파장과 적색 파장으로 인해, 적색 편의로 인해 관측된 실제 파장. 이렇게 표시를 또 해줬네. 기억부터 보자. A를 이용하여 구한 허블 상수는 75km/s 메가파섹이다. 일단은 H는 R분의 V죠. 왜냐면 V는 HR이었으니까 허블 상수 구할 거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R, 거리는 200메가파섹. 그 다음에 V 구해야겠지? V 후퇴 속도는 해보면 돼. 이거 지금 후퇴 속도 안 나와 있잖아. 그 후퇴 속도 식도 써야지. V는 뭐야? C 곱하기 원래 파장분의 컨스트 파장 이거잖아. 이거 써야 돼. 이 V 자리에 강소 3 곱하기 10의 5승에다가 그 다음에 원래 파장 400에다가 변화의 파장 20 요렇게 이거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두 번 써야 된다는 거야. V를 모르니까 V 쓰고 그 다음에 H식에 집어넣고 그러면 요 계산을 하면은 빨리 할게. 2분의 150 나와서 75 바로 나옵니다. 해보면 돼 그냥. 그래서 기억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B에서 관측한 우리 은하와 A의 후퇴 속도의 비. 아까 후퇴 속도 우리 V는 HR이라는 거 했잖아. 이게 뭔 뜻이야? 후퇴 속도랑 거리는 정비례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후퇴 속도의 비율은 거리의 비율이랑 똑같아. 오케이?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 후퇴 속도 하나씩 물론 해도 되지만. 그러면 거리의 비율. B에서 관측한 우리 은하까지의 거리는 200이야. 그 다음에 B에서 관측한 A까지의 거리는 200, 200이니까 이등변이라서 200루트이지. 그럼 A까지의 거리는 200루트이야. 후퇴 속도의 B는 거리의 비율이랑 똑같다. 1대 루트 2겠죠? 1대 2는 틀렸지. 이렇게 되겠죠? 네, 마지막. 우리 은하에서 B를 관측하면 B의 스펙트럼에서 600나노미터의 기준 파장을 갖는 후퇴선은 620나노미터로 관측된다. 이거 아까 연습했지? Z값이 같으면 된다고? 왜냐면 은하 B는 후퇴 속도 항상 일정할 거 아니야. 어떤 파장에서든. 그럼 Z값. 요 값이 같으면 된다. 요 값이. 그럼 지금 아까 이 값이 뭐였어? 400분의 20이었지? 원래 파장 400에서 이동한 파장 20. 그러면 20분의 1이 나와야 돼. 실제 적용을 해보면 600일 때 몇만큼 이동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지. 30씩 곱할 수 있지? 그럼 x는 30이겠네. 그럼 630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또 왜 620이라 했냐면 아까 은하 A에서 20나노미터만큼 변했으니까 얘도 600에서 20만큼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근데 아니고 비율로 보라 했어. 630이지. 답은 1번. 얘는 그래도 좀 할만했어. 1번은. 얘는 맞을 수 있어야 돼. 1번은. 2번은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한데 천천히 보자. 자, 우리 은하랑 A, B, C를 나타내는 은하를 근데 A랑 우리 은하로부터 C까지의 거리는 알려줬는데 A까지의 거리 안 알려줬고 B까지의 거리도 안 알려줬어. 그럼 허블 상수 구하려면 C를 기준으로 보는 게 좋겠지? 또 C는 기준 파장이랑 관측 파장까지 다 알려줬어. 그럼 일단 기억부터 하면은 허블 상수 똑같지? H는 R분의 V 하면 되는데 유일하게 C에 관한 값을 다 줬기 때문에 C로 보는 거야. 허블 상수는 항상 동일하니까 A로 봐도 되고 B로 봐도 되고 C로 봐도 돼. 근데 A랑 B는 거리가 주어져 있지가 않아. 심지어 A는 관측 파장도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C로 보자는 거야. 해보자. R은 여기서 뭐야? 우리 은하부터 C까지의 거리는 260이고 V는 또 넣으면 돼. C 곱하기 원래 파장분의 관측된 파장. 3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원래 파장 500분의 관측된 게 531.2니까 31.2가 분자에 들어가겠지.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닌데 계산이 막 이렇게 난리가 나. 그러면 분자를 계산하면은 18,720이 나오는데 이거 해보면 돼. 답이 72 km/s 메가파섹. 그럼 70보다 크다? 맞는 거야. 됐지? 이거 내가 계산 그냥 빨리빨리 해줬는데
더럽게 나오긴 했어. 학교 시험에서 뭐 잘 떨어지게 나오겠지? 하는 방법만 알면 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을 물어봤네. 그럼 아까처럼 1번의 디귿처럼 하면 되지? Z값? 이 똑같다라고 하면 이동한 파장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얘로 볼게. B로. 뭐 C로 봐도 상관없어. 500분에 이동한 게 23.4야. 이 값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가에서 이동한 거는 460분에 460 빼기 기억. C로 보면 안 되겠네. 지금 B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나에서의 파장이랑 가에서의 파장 이렇게 비교해야겠네. 어떤 파장에서든 Z값이 똑같아야 된다. 이거 이해되지? 그럼 이거 X자로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너무 계산 짜증나니까 해줄게. 기억은 481.5가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계산 안 해봐도 틀린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가 483.4라고 주장한 이유가 뭐야? 얘네 둘 차이가 23.4 차이 나니까 얘도 23.4 차이 나겠네. 그냥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거 항상 아니었지. 그냥 똑같은 파장이.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얘 계산 안 해봐도 그냥 바로 틀렸다고 해도 돼. 비율이 그냥 다르잖아.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은. 그다음 마지막 디귿.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520이래. 얘가 제일 긴 건데 그럼 얘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부터 우리 은하까지의 길이 구하고 우리 은하부터 B까지의 길이 구하면 돼. 근데 A부터 우리 은하까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그냥 하면 돼. 260이랑 195잖아? 그래서 이것도 숫자가 너무 커서 이렇게 안 나올 텐데 하면은 325가 나옵니다. 피타고라스 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은하부터 B까지의 길이를 구해볼게. 일단은 우리 은하부터 B까지의 후퇴 속도를 한번 해보면 왜냐면 지금 V는 HR이니까 R은 H분의 V야. 이거 계속 변형하면서 할 수 있어야 돼. 거리. 그러면 일단 후퇴 속도 먼저 구해야지만 얘분의 얘에서 R을 구할 수 있겠지? H는 구했어. 기억에서 72라고 구했잖아. 허블 상수. 이제 넣으면 항상 이런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을 기억 니은을 풀 수 있어야지 디귿을 또 풀 수 있는 연쇄적인 문제인 거야. 기억이 72인 걸 알아야지 디귿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럼 V 먼저 해볼게. 3 곱하기 10의 5승에다가 원래 파장 우리 하나에서 B까지니까 이 B를 기준으로 또 보는 거야. 500에서 변한 게 23.4다.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은 14,040이 나오는데 나 커 숫자가 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거리니까요. R은 H분의 V 하면 돼. 근데 아까 H 했지? 72 기억에서 구했어. 72km/s/m. 그 다음에 V는 여기서 구한 14,040km/s. 그럼 약분 km/s 약분하면은 72분의 14,040을 하면요 195 메가파섹. 요렇게 거리의 단위로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은하부터 B까지의 거리가 195네. 그럼 A부터 B까지의 거리는 325에서 195 더한값이겠고 계산하면 520 메가파섹. 이렇게 나와서 디귿도 맞습니다. 동그라미. 답은 3번. 어렵지. 근데 다 계산이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끝. 오늘 숙제는 여기 암흑물질 전까지 다 해보시면 됩니다. 기출표까지. 가세요. 고생했어.